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유럽 여행 계획자다가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막 지쳐본 적 없으신가요? 아, 다들 한 번쯤 겪는 일이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보통 오스트리아 여행을 계획한다 치면 그 빈에서 우아하게 왈츠를 듣거나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생가를 가는 낭만적인 상상을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전형적이고 클래식한 루트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행 블로그의 생생한 찐 후기들, 그리고 2026년 최신 여행 가이드, 또 트립어드바이저의 날카로운 리뷰들까지 이 산더미 같은 자료를 샅샅이 교차 검증해 봤거든요. 네, 정말 방대한 분량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가장 극적이고 밀도 높은 만족감을 주는 도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알프스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인스브루크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의 취향과 일정에 딱 맞는 완벽한 맞춤형 인스브루크 여행 가이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지도를 펴놓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브루크가 왜 한국인 여행객 일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말이죠. 오, 위치상으로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빈 같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두고 당일치기로 주변을 다녀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빈에서 인스브루크를 당일치기로 다녀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립니다. 헉, 10시간이요? 그럼 기차 안에서 하루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최적의 동선이 따로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출발해서 스위스 방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이동할 때 인스부르크를 1박이나 2박 정도의 기착지로 삼는 거죠. 아, 굳이 당일치기로 무리하지 말고 이동하는 길에 쓱 들르는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무리한 이동 없이 알프스의 대자연과 도시의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효율적이네요. 사실 인스브루크가 매력적인 이유가 또 있잖아요. 불과 20분 만에 구시가지 에스프레소바에서 해발 2,300m 알프스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르트 케테 케이블카 이야기군요. 네, 제가 리뷰들을 읽다가 진짜 빵 터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케이블카가 그냥 흔한 산에 오르는 낡은 통이 아니더라고요. 천역인 훔거부르크 역 외관부터가 완전 예술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동대문 DDP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죠. 맞아요, 자하 하디드. 그 알프스 빙하에서 영감을 받아서 유선형으로 쫙 빠진 디자인이 완전 미래 우주선 같단 말이죠. 근데 블로거들 찐 후기를 보면 이 우아한 환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리얼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리얼하던가요? 일단 성수기에 사람이 꽉 차면 그 멋진 우주선 안에서 땀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아, 한여름 밀폐된 공간이니까요? 네. 그리고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창밖은 보지도 못하고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정상에 딱 내리면 맑고 상쾌한 알프스 공기가 반겨줄 것 같잖아요. 기대와는 조금 다른 냄새가 나죠. 맞아요. 정상에 진짜 염소들을 묶어놓고 방목을 해서 그 가축 똥 냄새가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인생샷 찍으려는데 발밑엔 염소똥이 있고 이 생생한 묘사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환상적인 건축물과 염소똥의 콜라보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케이블카의 구조적인 특징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팁이 숨어 있거든요. 오, 전략적인 팁이요? 네, 노르트케테 케이블카는 총 3단계 코스로 나뉩니다. 1단계가 방금 말씀하신 훔거부르크, 2단계가 해발 1905m인 제그룹에, 그리고 3단계가 꼭대기인 2256m 하펠레카르입니다. 여기서 대다수 관광객들이 실수를 하나 하죠. 아, 비싼 돈 주고 탔으니까 무조건 꼭대기, 끝판왕까지 직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진 전문 여행가들이나 크리버드바이저 고수들의 조언은 다릅니다. 꼭대기인 하펠레카르는 바위산이라 바람도 엄청나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뷰를 여유롭게 즐길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뷰를 감상하고 멋진 사진을 찍기에는 중간 기착지인 제그루베가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레스토랑이랑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시내와 알프스 능선을 아주 편안하게 눈에 담을 수 있거든요. 와, 꿀팁이네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아, 그리고 정상하니까 청취자분들께 꼭 강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후랑 복장 팁인데요. 고도가 높으니 날씨 차이가 크죠. 엄청 크더라고요.
시내가 30도까지 푹푹 찌는 한여름이라도 산 정상은 진짜 얼음장처럼 춥습니다. 심지어 눈이 덜 녹아서 미끄럽기도 하고요. 여름이라고 반팔만 입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사진 예쁘게 찍겠다고 얇은 옷만 입고 갔다가 추워서 실내에만 있었다는 슬픈 후기가 아주 많습니다. 겹쳐 입을 수 있는 겉옷, 레이어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겠네요. 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랜드마크가 하나 더 있죠. 베르기제일 스키 점프대입니다. 올림픽 열렸던 곳이죠? 네, 1964년과 197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죠. 알프스 대자연과 세계적인 현대 건축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이게 바로 인스브루크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대자연과 현대 건축의 조화라. 멋지네요.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더 반짝이는 곳으로 가보죠. 인스브루크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에 바틴스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월드가 있는데 전 처음에 그냥 거대한 보석 가게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네, 자료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입구부터 입에서 폭포수를 뿜어내는 거대한 얼굴 조각상이 떡하니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사이키델릭한 미로 같은 초현실적인 예술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인 여행객들의 동선 꿀팁을 하나 분석해 볼 만합니다. 스와로브스키도 동선 팁이 있나요? 네, 크리스탈 월드는 실내 전시도 훌륭하지만 겨울에 눈 덮인 야외 전시장도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햇빛입니다. 크리스탈이니까 빛이 생명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외부 야외 정원을 먼저 구경하면서 자연광에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즐기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라는 게 찐 여행객들의 조언입니다. 밖에서 햇빛 반사들린도 싹 구경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실내로 쏙 들어가는군요. 진짜 스마트한 동선이네요. 자, 이렇게 크리스탈 월드를 보고 나면 다시 구시가지, 즉 알트슈타트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구시가지 하면 역시 황금 지붕 아닙니까? 인스브루크의 상징이자 중세 역사의 결정체죠. 금박 구리 타일이 무려 3,000개 가까이 덮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궁정교회라고 있는데 저는 여기 리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거대한 청동 조각상들 말씀이시군요. 네, 그 텅 빈 무덤 주변을 커다란 조각상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데 약간 오싹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여행의 편의성과 연결됩니다. 맞아요. 이 황금지붕, 궁정교회, 심지어 노르트케테 케이블카 타는 역까지 전부 다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 좋은 도보 여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동하느라 체력 낭비할 필요 없이 산책하듯 걸어다니며 랜드마크를 섭렵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걱정이 하나 듭니다. 교통비 안 드는 건 좋은데 케이블카 타고 크리스탈 월드 가고 하면 입장료가 만만치 않을 거로 같거든요. 지갑 텅텅 비는 거 아닐까요? 하하, 그런 걱정을 단번에 날려줄 마법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브루크 카드죠. 이건 여행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요? 카드 하나로 본전을 뽑을 수 있나요? 그럼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가이드 기준으로 인스브루크 카드 24시간권이 대략 53유로에서 59유로 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노르트케테 케이블카 왕복권만 개별로 사면 이미 44유로에서 47유로에 달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케이블카 딱 한 번만 타도 카드값의 80%를 뽑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크리스탈 월드 입장료나 셔틀버스 비용까지 생각하면 혜택이 압도적이죠. 게다가 시내 대중교통인 트램이나 버스, 심지어 호포노포오프 버스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이거 안 사면 진짜 손해네요. 그리고 숨겨진 카드 혜택 팁 하나 더 있어요. 구시가지의 맥도날드 근처에 스와롭스키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10유로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공짜로 준다는 블로그 팁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뛴 분들만 아는 아주 쏠쏠한 팁이네요. 덧붙여서 만약 지정된 호텔에서 2박 이상 숙박하신다면 웰컴 카드라는 것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무료 가이드 하이킹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죠. 정말 여행자들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카드 혜택 다 좋은데 밥 먹을 땐 어떻게 하죠? 현지 결제나 팁 문화는 한국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럽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해요. 작은 노점이나 전통적인 펍 같은 곳은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이 꽤 많습니다. 유로화 현금을 어느 정도는 꼭 챙기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있군요. 팁은 어떻게 주나요? 테이블로 종업원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총 결제 금액의 5에서 10% 정도를 팁으로 남기는 것이 현지 매너입니다. 5에서 10% 정도 기억해 둬야겠네요. 결제 이야기 나온 김에 관광지 함정을 피하는 현지 맛집 가이드로 넘어가 보죠. 보통 구시가지 항복판 식당들은 비싸기만 하고 맛없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랜드마크 바로 앞 식당들은 피하라는 게 여행계의 불문율이긴 하죠. 그런데 한국인 블로거들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카이저 막스라는 식당인데요. 아, 거긴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재밌는 게 한국인 맞춤형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화장실 깨끗한 식당 찾기 진짜 힘들잖아요. 아주 크리티컬한 장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디테일한 팁이 또 있습니다. 야외 좌석이 분위기는 좋은데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웬만하면 실내에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메뉴로는 오스트리아 전통 치즈국수인 케제슈페칠이 있는데 이건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린대요. 치즈 향이 워낙 강하니까요. 네. 대신에 굴라시는 어딜 가나 실패 없는 밥심 채워주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로컬 미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큐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소스에 언급된 다른 맛집들을 몇 가지 분류해 볼까요? 좋죠. 어떤 곳들이 있나요?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신다면 스티프트 켈러를 추천합니다. 수백 년 된 지하 돌창고 분위기에서 정통 신유체에 맛볼 수 있죠. 지하 돌창고에서 먹는 슈니첼 분위기 끝내주겠네요. 반대로 아주 신선한 로컬 식재료에 관심이 있다면 디필더린이라는 곳이 좋습니다. 팜투테이블 콘셉트라 농장 직거래 재료로 매일 메뉴가 바뀌거든요. 매일 메뉴가 바뀐다니 진짜 현지인 맛집 느낌이 팍팍 나네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킬거리 음식을 찾으신다면 비웨스트라는 곳에서 파는 보스니아식 버거를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고기 육즙이 아주 훌륭해서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곳이죠. 굴라시부터 팜투테이블, 보스니아식 버거까지 식당들만 돌아다녀도 티롤 지역의 문화랑 현지인들 삶이 그대로 맛보여지네요. 맛순이라 음식이 곧 그 지역의 문화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파헤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인스브루크는 만년설이 덮인 웅장한 알프스 대자연, 합스부르크 왕가의 럭셔리한 중세 역사, 그리고 스와로브스키의 초현실적인 현대예술. 이 모든 게 20분 거리 안에 응축된 진짜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가장 밀도 높은 여행을 원하시는 청취자님들께 그야말로 완벽한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꽉 찼네요. 그런데 오늘 탐구를 여기서 그냥 끝내기엔 뭔가 조금 아쉽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생각거리요?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노르트케트의 장엄한 비유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공된 자료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한국인 블로거가 가장 재밌었던 액티비티로 극찬한 전혀 다른 산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 다른 산에서 즐기는 액티비티요? 네, 바로 세알레스 산에서 타는 산악 레일 카트입니다. 아, 산피타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무동력 카트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 수천 미터 알프스 산맥을 발 아래 굽어보면서 카트를 타고 맹렬하게 질주하는 겁니다. 그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기분이 과연 어떨까요? 우아한 왈츠와 클래식의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즐기는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라니. 오스트리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반전 매력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오스트리아 여행 계획 짜실 때 이 심장 쫄깃한 반전 매력을 일정에 슬쩍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아찔한 추억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밀도 높은 인스브루크 여행을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의 집중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